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입주 물량이 작아도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 4가지가 지금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10월 달까지도 10월 말까지도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 오늘 모신 분은 리치고 대표시죠. 김기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부동산 가지고 네. 정부 뭐 추석을 앞두고 정부 대책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나오는데 핵심이 네. 보니까 뭐 공급을 좀 늘리겠다 내년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장에서 네. 그 내년도 되면은 뭐 수요를 못 맞추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들이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이 되고 전세가도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네, 네. 이러한 것들이 네. 결국 부동산 그럼 상승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매매가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은 세종이고요.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이 경기도,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하락폭이 좀 심했던 인천과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 매매가가 지금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매물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거래량도 이제 많이 늘면서 전세가는 이제 거의 바닥을 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사실 당장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2, 3년 뒤부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정책들을 꺼내서 이렇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이 없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실제 요 차트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의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의 요 움직임 차트인데요. 요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가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세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계속 지금 전세가는, 서울의 전세가는 거의 쉼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11, 12, 13년. 근데 매매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2010년 초부터 다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입주 물량이 작아도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지금 전세가 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고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지금 매매가도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거는 굉장히 오판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진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가장 지금 좋았던 시장이 세종과 대구인데 네. 지금 세종과 대구에서 뭔가 지금 이상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곳에부터. 네. 그러면 지금 네. 얘기하신 그 세종 대구 네. 어떤 신호가 나왔길래 네. 그렇게 안 좋은 신호라고 표현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세종하고 서울의 일단 수급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서울의 이제 수급 데이터인데요. 요게 파란색이 뭐냐면 요게 이제 매도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매도 심리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줄어들다가 처음으로 지금 8월 중후반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매수 심리인데, 매수 심리는 아주 작지만 조금씩 살아나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시 매매 수급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올 초 이후로 계속 좋아졌는데 지금 8월 초중반에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한데, 자, 세종을 보시면 세종은 지금 매도 심리가 7월 달 이후로 지금 다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매수 심리는 9월 17일 날짜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지금 얼마냐면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다시 이제 완전 사그라드는 거죠. 매도 심리는 다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뜨겁게 반등이 나왔던 이런 지역들마저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반등을 이끌어왔던 주역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이제 대출 기간도 뭐 40년, 50년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우대를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또 너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이랬다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억 이하까지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대상이 6억 이하 아파트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인 경우만 됩니다. 즉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살 사람은 샀다 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매수자가 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수요를 끌어올린 게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또 대출을 좀 통제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는 10월 달부터 또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새 시체말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한국은행에서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이런 네. 메시지가 자꾸 나오고 네. 정부 정책 당국은 네. 어떻게든 그 정책을 통해서 네. 매수를 네. 유도하는. 네. 근데 이제 이해는 하죠. 시장이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나 어쨌건 이러한 현상들이 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4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이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이 단기 반등은 말 그대로 단기 반등, 대득해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나오는 반등장이다. 2009년과 같은. 그리고 2009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는데 2010년 또 1, 2월 달 지나고 3월 달부터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했던 얘기가 올해 지금의 단기 반등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한 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내년 한 4, 5월 달부터는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데이터를 봐서는 지금 조금씩 지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10월 달까지도 이 4가지의 지표가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단기 반등이 끝나고 올해 연말서부터는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바로 시장에 네. 실제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은 네. 공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 보니까 우리 집값 올랐어 다시. 맞아요. 살려고 했더니 네. 도대체 그 떨어졌다는 게 안 보여. 네. 이런 얘기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아직 하락세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실제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아예 팔리질 않습니다. 그때는 호가를 내려도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4가지가 지금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10월 달까지도 10월 말까지도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한 2달 정도 후 그러면 올해 연말 그때서부터는 이제 시장에 하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의 데이터를 정말로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일단 4가지를 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매도 심리가 계속해서 많아지는지 매수 심리는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매물량을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은 지금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지금 역사상 최대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거의 7만 3천 채 정도 됩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시그널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네. 집값은 올랐는데 네. 그럼 자꾸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매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더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맞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 팔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매물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서울 기준으로 4천 건을 계속 못 넘는 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매물량은 지금 7만 3천 건 이상 가고 있어요. 즉 지금도 시장에 아파트를 내놓으면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 수급과 이 매물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데이터를 좀 봐야 됩니다. 예, 거래량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지금은 거래량이 늘었지만은 여전히 평균보다 상당히 작은 수준이어서 시장의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고점 찍고 거래량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래량을 증가시켜 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특례 보금자리로는 일반형이 이제 끝나간다. 요번 달 오늘 끝납니다. 아, 오늘 끝나요? 9월 27일. 아. 네. 그럼 10월 달서부터는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달 같은 경우 지금 막바지 기회니까 마지막 지금 연끌하자라고 해서 9월 달 같은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10월 달부터는 진짜 거래량인 거죠. 진짜 시장의 실제 수요만 가지고 거래량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는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환율이 다시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1,350원에서 1,400원 정도를 제가 이제 위험 수준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환율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은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만약에 환율이 뭐 1,350원, 심지어는 1,4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10월 달에 나타난다. 그럼 또다시 뭔가 지금 상당한 경제적으로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부동산 이런 하락세처럼 이런 흐름이 올해 연말 정도서부터는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지금 뭐 환율이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 상승.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오랜 기간 이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에 굉장히 우리는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부동산 시장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오래전, 뭐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고금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한 10년 들어서는 지금 엄청난 고금리, 고물가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판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전 생각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당장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물가 상승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물가 상황,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지금 이제 겨우 정책적으로 버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2차 하락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참 안 좋은 얘기인데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증권 쪽에서도 걱정하는 게 네. 이게 새로 추가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그거보다도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 이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조금 더 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항복하는 마지막 순간들이 네. 여기서 이제 다 일어날 이게 이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럼 2020년과 2021년에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할 거 없이 모든 부동산 영역에서 그게 데이터로 다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엄청난 이 어떤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이 압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좀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분들 그게 대출이 됐건 전세가 됐건 레버리지를 많이 끌어 쓰신 분들은 진짜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거 한국은행장도 네. 총재도 그 경고를 했었잖아요. 지금 네. 영끌 세대들이 네. 그 고금리로 빚을 졌을 때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네.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 하지만
또 정부가 이걸 그냥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맞습니다. 무너지는 거를. 네. 정부에서 또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이걸 또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흐름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은 IMF 하락이나 금융위 이후에 2차 하락이 나타났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이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왔었고요. 아마도 이번에도 저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수요가 있어요. 실수요는 뭐냐면 그냥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이거. 근데 이거는 언제 다 썼어요? 코로나 시기에 금리 너무 낮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이미 썼고 그다음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료 썼어 이미. 그래서 사실 실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은 투자 수요를 끌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를 끌어내려면 지금 어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단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결국은 이런 규제 완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때는 또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또 대거 뛰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또 부동산의 대세 상승을 만드는 발판이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런 일단 2차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 시작되는 2차 하락은 네. 우리 1차 하락 네. 지난번보다도 더 깊은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얕게 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우리 있다라고. 앞전에 1차 하락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20억에 갔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또다시 조만간 내 아파트 20억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20억, 이 30억, 이 가격은 대한민국 금리가 가장 낮았던 기준금리 0.5% 시대에 또 엄청난 유동성까지 풀려서 모두가 투자 광풍에 빠졌을 때 생긴 역대급 버블의 가격입니다. 근데 이런 가격이 조만간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직전 뭐 전 고점 대비 몇 억이 빠졌다. 그러면 너무 싸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체력인 GDP나 통화량이나 사람들의 소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가격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무슨 얘기 하느냐?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미 이제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도 너무 다른데 서울도 이제 뭐 이런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고가 아파트들은 별로 떨어진 게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최소한 20에서 3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데이터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뭐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네,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을 껴서 서울의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을 갚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한 달에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사서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 거의 330 내야 됩니다. 예, 이게 고점일 때는 387만 원, 평균이 250만 원 정도 됐고요. 얘가 낮았을 때는 한 170만 원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인 평균 250 정도에 비해서도 아주 높은 수준인 거죠. 네.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모 회사에 가서 제가 강연을 임직원들 앞에다 모시고 제가 강연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령액으로 500만 원이 내가 세후로 내 통장에 꽂혀요. 그러면 주택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를 쓰실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대기업이었고 그랬더니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200만 원이 넘으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330만 원 정도. 금리가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여전히 너무 높고 역사적으로 봐서도 이 고점 대비는 떨어져서 너무 높아요. 그리고 최소한 250이나 200 밑, 저는 이제 200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가 이제 절호의 내 집 마련 기회라고 보는데, 예, 일단은 여전히 거품이 너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0에서 30%가 더 빠져야 저 말씀하신 그 선이 맞습니다.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게 빠지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소득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소득이 어떻죠? 더 어려워지게 생겼죠.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에 의하면 지금 실질 가처분 소득이 17년 만에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이 고물가 때문에 안 좋습니다. 즉,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 소득이 아주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전처럼 기준금리 다시 0.5%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 주택구매력 지수가 급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대출껴도 집을 살만한 거죠. 네. 근데 보시기에 지금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 지금 뭐 미국서부터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게 네, 그거죠. 맞습니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렇죠.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정상화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물 데이터 아까 보셨지만 역사적으로 매물이 어때요? 지금 가장 많이 쌓여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매도 심리는 증가하고 매수 심리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의 데이터를 딱 보면 2차 하락이 연말부터 나타날지 아니면 지금의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더군다나 최근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그 불안한 이야기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경계를 하고 네. 조심을 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